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했다는 기쁨도 잠시 3월이 되자마자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에 따른 유가 급등 여전히 불편하고요. 여기에 사모대출 불안이라는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문희로 작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매일경제신문의 문희로 기자고요. 매경에 2004년 오기 전에 5년간 증권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은 25년 정도 됩니다. 3월입니다. 보통 3월 하면 새학년, 새학기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네. 날씨도 따뜻해지다 보니까 뭔가 기분이 좋은 달이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인데 증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너무 비관론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질 거야. 아니면 지금이 매수 기회야. 라고 단정하기에도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냉정하게 지금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큰 파도가 한번 확 와서 파도가 엄청 높았다가 지금 살짝 그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잔잔해지는 와중인데 네. 그 엄청난 매도세를 우리 전화 아나운서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주 이례적이지만 또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아까 25년 현장 경험 동안 투자는 계속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위기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많은 파도들이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 그래서 언제 내가 저점에서 잡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언제나 항상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종목으로 깔아놓고 그 중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사는 그런 전략으로 하면 마음 편한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일수록 진짜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불안은 좀 전쟁이라는 건데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물론 이게 정답은 없겠지만. 네. 항상 예상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그 러시아 탱크들이 중국산 바퀴를 달고 초반에 승기를 못 잡아서 장기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쟁도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될 거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고 아니도 있잖아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 특히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됩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내가 마이너스에서만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할인 기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매일경제신문에서도 계속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사실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쇼핑 시즌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많이 해주세요. 예, 할인 많이 해주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전쟁의 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경고를 가져야겠지만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걸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죠. 네. 그러면 지금 수급 주체들을 보면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개인들이 그 수급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흐름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역이 바뀌었죠. 이제 기관과 외국인 위주의 시장이 서서히 이제 개인 투자자 시장으로 가는데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는요.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장기 투자라고 우리가 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개인들도 돈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 집값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높도록 모든 환경을 그렇게 하고 있고 세제 혜택도 그렇게 주고 있고요. 우리가 주식이나 ETF를 10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진 않잖아요. 그러나 강남의 부동산은 갖고만 있어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죠. 그래서 머니 무브는 확실히 은행,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다. 실적과 상관없이. 그런데 실적마저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버나요? 아나운서님.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돈이 들어오죠? 달러가 들어옵니다. 달러로 들어옵니다. 달러는 원화 대비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돈은 뭘로 받죠? 달러로 받나요? 원화로 받나요? 삼성전자 직원들. 네네네. 원화로 받습니다. 네. 가치가 있는 달러로 돈을 벌고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원화로.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극대화되고요. 비용은 점점 낮아집니다. AI 활용도가 높고 신입사원도 덜 뽑고요. 인건비가 가장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그 인건비마저 원화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상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좋은 기업들이 흔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이지만 한국은 반도체, 조선, 로봇 등 하드웨어 중심이잖아요. 좀 어려운 일들. 미국은 이제 쉽게 돈 벌고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갔지만 막상 전쟁이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 보니까 하드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한테 계속 SOS를 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10배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시기인데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서, 그러나 이제 여러 종목을 깔고 있다 보면 한국 시장에만 집중적으로 가서 고점 그런 리스크는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미국 글로벌 분산이 돼 있다면 그런 건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급 주체가 개인이 됐다는 것은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학개미, 뭐 국장 탈출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지금은 아무도 국장 탈출. 미국 시장이 요즘 좀 재미가 없죠. 네, 재미가 없습니다. S&P 500은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여기 코스피는 30% 이상 올랐다가 지금 뭐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조정장에서도 지수를 지킨 건 개인 투자자였고요. 최근 한 달간 코스피 기준으로 27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요. 예. 네. 지금이 3월 16일이니까 뭐 2월 15일 대비해서 코스닥은 다만 이제 3조 4천억 을 매도했는데,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코로나 시기에 어떤 비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 2020년 3월 당시에 코스피가 11조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금액 기준으로 봐도 지금 2배 이상. 네. 물론 그때 돈이나 지금 돈은 또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비교했을 때 보면 최근 강하게 매수하는 건 사실이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돈이 계속 막혀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이런 유동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똑똑해지셨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주식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뭐 주식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AI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챗GPT에 물어봐도 숫자 같은 건 나오니까, 지금 당장 검색해 보면 만약에 뭐 우리나라의 주식 대기금이 얼마야? 그리고 물어볼 때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얼마냐 물어보면 지금 13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대기 자금이에요. 주가가 만약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불프 시즌이 다시 온다. 뭐 그러면 전쟁 상황이 장기화된다고 보는 건데, 다시 오면 이제 이 돈들이 싹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최근에 또 보면 종목보다 레버리지 뭐 이런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추세라는 기사도 좀 봤어요. 근데 사실 지금 6천선까지 도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밸류업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국내 증시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건데,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 흐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밸류업 정책에 의도하는 바랑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를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 시장은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미터가 되고 우리가 교과서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발전한다고 했을 때 생태계가 커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어떤 자연 생태계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사자나 호랑이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공매도 세력과 같은 하이에나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부진한데 뭐 이렇게 좀 주가를 뻥튀기 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하이에나들이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생태계는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같이 커지면 당연히 레버리지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속도가 좀 우려할 만한 거는 같습니다. 올해 이제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 순자산이 2월 중순 기준으로 15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대비해서 너무 크고요. 1년 전에 비해서 너무 과열됐습니다. 뭐 일부 상품은 연초, 그러니까 올 들어서 뭐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거든요. 보통은 기업들에 대해서 뭐 매출이나 실적이 1조 원이 넘으면 1조 클럽이라고 해갖고 되게 극소수거든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으면 이제 1조 클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소수예요. 아나운서님이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플러스 고배당주라는 그런 ETF도 제일 크지만 이제 1조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런 레버리지 ETF는 출시하자마자 1조 원이 넘었으니까 이거는 과열 신호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수 추종 ETF가 커지는 거는 시장이 좀 이제 수급 주체 일반인들이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레버리지 ETF 순자산이나 시가총액이 이렇게 급증한다는 것은 시장이 과열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쪽으로 좀 수급이 과열됐다 싶으면 지금 좀 과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런 쏠림 현상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도 할까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분명히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꼴이거든요. 네. 꼴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지수나 업종, 뭐 배당 ETF나 주식 뭐 이런 게 커지는데 근데 레버리지 ETF가 이제 2배, 3배고 순식간에 자금이 몰리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사실은 몸이 흔들려야지 꼬리가 흔들리는데 꼬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꼬리가 스스로 흔들어서 몸을 전체를 흔드는 그런 약간 이상한 구조. 정상적인 몸의 밸런스가 아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일반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는 피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월가에서 나오는 게 한국 시장 과열됐다고 할 때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이 레버리지 ETF의 급증 속도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레버리지 인버스는 조금은 주의해야 된다. 다 좀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풋살을 하는데 저녁 때 업무 끝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모든 자산의 주식이나 ETF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레버리지 ETF를 사서 몇 억씩 벌었다고 올 들어서만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갔는데 그 변동성이 매우 큰 지수가 10% 이상 빠지는 거죠. 벤츠 S클래스가 날아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실제 사람이다. 제가 뭐 지어낼 말이 아니고 네. 지금 그분을 데려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변동성이 큰 거니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죠. 아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에서 두 가지를 피해야 된다면 하나는 올인이고 하나는 레버리지거든요. 맞습니다. 올인과 레버리지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신용까지 쓰는 건 더욱더 위험하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그 3종 세트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은 투자 방법일 수 있으니 여러분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을 보는 그 관점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차이를 두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혹시 미국 주식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 개별 종목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먼저 담고요. 근데 종목보다는 미국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슈드 같은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ETF를 코어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핵심으로 놓고 나머지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둥을 세우고 약간 이렇게 쌓아가는 느낌. 네, 추출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좋으니까 코스피를 위에서 쌓아놓으면 이제 좀 화려하고 보기도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심은 미국이 잡거든요. 미국이 이런 변동성 장애도 거의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건 아니고 이런 변동성과 전쟁의 주체인지도 불구하고 시장이 폭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에 덜 오르기 때문에 뭐 빠질 것도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떤 머니무브의 하나의 일각이니까 어쨌든 미국을 먼저 담고 한국을 담아가는 게 좋은데 아까 잠깐 사전에 얘기했을 때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한국은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사실은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을 섞기가 너무 좋습니다. 서로가 분업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같은 우방국이를 하니까 미국은 중국한테 배나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업화가 돼 있는 거니까 미국과 한국을 같이 담으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본주의 거기에 투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산업의 공급망에 서로 탑승한다 이런 네.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뭐 미국에만 투자를 해라, 뭐 국내 증시에만 투자를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두 시장을 모두 투자해야 된다는 관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종가 대비 몇 % 떨어졌을 때 걸어놓고 이제 마음 편히 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미국 주식이 특히 많이 사지더라고요. 그 뜻은 오르지가 않았다는 뜻이죠. 계속 이제 출렁이고 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런 양상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을 모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은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 사이드카 발동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10% 이상. 그때 사무실의 대부분은 매도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일반 분들과 반대로 하시는 게 좋죠. 오히려 그렇게 10%를 할인하는데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장기 분산 투자를 위해서는 좀 바른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부터 원래는 우리가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미국이 흔들리면 이제 장 개장하면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근데 요즘은 약간 디커플링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그거를 다 겪어봤거든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증권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미국 시장이 끝났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 시장이 올라면 한국 시장은 무조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점장님이랑 같이 차를 카풀했는데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출근해서 회의 바로 하고 그렇게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미국은 더더욱 하드웨어를 버렸고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좀 밸런스가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거 보면 제품은 잘 만들지만 어떤 무슨 플랫폼이나 이런 건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SNS도 인스타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미국 빅테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요. 지금 유튜브에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프트웨어는 주로 이제 미국 걸 쓰니까 투자 차원에서는 참 분산하기 좋은 서로의 자산이죠. 미국 지수, S&P 500, 나스닥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값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코스피는 조금 고평가고 많이 흔들린다. 내가 많이 빠질 때만 사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뉴스 검색하면 되게 뭐 기사라든지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을 공부할 때는 약간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리포트도 지금 뭐 한국 주식처럼 리포트를 뭐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혹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어떤 지표들을 보는 게 좋은지 혹은 뭐 참고할 만한 괜찮은 사이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이쪽 업계에서 이렇게 직접 투자도 하고 물론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했지만 투자도 하고 이렇게 뭐 기사도 쓰고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지표나 어떤 뭐 기술적 분석이나 초기 증권사에 있을 때는 제가 기술적 분석에 매달렸었죠. 결국 하나도 안 맞고 그렇죠. 차트 그리는 거.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일본 책까지 사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다 투자 수익률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분명히 또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러거든요. 이게 이성이랑 어떤 데이터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서 어떤 차트에도 매달렸다가 아니면 뭐 유튜브에 나오는 누군가에도 매달렸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기준이 계속 흔들려서 본인이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확실한 건 장기 투자. 워렌 버핏이 보여줬잖아요. 자기 오래 살아서 투자 수익이 높은 거지.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번 거지 주식을 통해서 번 건 아닙니다. 그 회사 자체가 사업 부분과 투자 부분 나눠있는데 투자는 이후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중해야 될 지표가 있으면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이제 주가를 차원에서 보면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유료 블룸버그 데이터를 주로 보는데 earning per share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 지표 자체가 주주들을 위한 지표입니다. 보통은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이 그대로여도 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주당 순이익이 오르려면 분모가 낮아지면 되잖아요. 분모는 주식 수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아시네요. 그래서 최근에 SK가 이제 보유 주식의 거의 유통주식 20%나 되는 자사주를 갖고만 있다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갖고 있었겠죠. 그걸 다 소각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정말 어떤 주주들을 위한 거였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이혼,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고요. 역대 자사주 소각 규모 중에 단시간에 한 규모 중에 우리나라 최대 1등 기록이고 어쨌든 이것이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오너 기업 중에 한 곳인 SK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은행들한테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요구했잖아요. 이제 오너 기업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처럼 돼가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컨셉이 한국 주식시장에 확실히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한국 주식은 EPS, 실적은 올라가는데 그 이상으로 주식수를 늘려서 한국 코스피는 EPS 추정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중복 상장도 많고요. 지주사 체제도 참 재밌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릴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항상 이제 그 경제 뉴스를 보면 뭐 연준의 금리 방향성 혹은 물가 지수 막 여러 가지 지표들을 얘기하니까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되게 머리가 복잡하고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뭐 주주 친화적으로 기업들이 변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EPS와 같은 그런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알아가는 게 더욱더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한 가지만 얘기했네요. EPS랑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 성장률. 배당 성향. 네, 배당 성장률인데 성장률. 보통은 5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CAGR이라고 하죠. 5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 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못 맞추고요. 아주 전통적인 미국 배당주들이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중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률이 확 올라가요.
우리나라 고배너지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항상 배당률이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배당률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서 배당률만 보지 마시고 배당 성장률을 보셔야 됩니다. 5년 평균으로요. 아까 거시경제 얘기도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거시경제 그런 거 있죠. CPI 뭐 이런 거. 저는 아나운서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나 월가에서는 종목 위주의 투자자들은 만약에 뭐 방송을 30분 들으면 당신은 29분 허비한 것을 아, 알아요. 네. 그런 뜻을 하는 이유는 진짜 그러니까 시간 낭비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로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일하면서도 듣고 이런 거 좋거든요. 호재가 나오면 보유 주식이 오를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요. 악재가 나오면 어떤 주식을 싸게 담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바꿔서 보신다면 뉴스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뉴스도 좀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단기의 수익률을 따지면 오늘 악재가 나오면 내일 불안하죠. 내일 어떻게 팔아야 되나. 지금 한 20%만 정리해? 왜 그러죠? 기존에 놔두고 다른 것들 더 많이 사면 되잖아요. 그 비중을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감하게 종목을 변경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다 그게 똑똑하셔서 그렇습니다. 투자는 좀 게으르고 약간 좀 바보같이 해야지. 우직하게, 네. 엉덩이 무겁게. 네, 엉덩이 무겁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개별 종목 말고 이제 ETF에 투자를 한다면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괜찮은 투자 방법일까요? 저는 이제 지수를 기본으로 하고 업종은 뭐 이렇게 본인이 어떤 몸담고 있는 일, 현업과 관련된 일 중에 내가 이건 확신이 있어. 이런 것들은 업종이나 종목을 추가하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절세 계좌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수 추종 ETF는 뭐 절세 계좌에 담고 심지어 미국 거도 우리가 담을 수 있으니까 국내 상장 미국 기초지수 ETF 같은 것들을 담아서 그거를 단단히 하시고 내가 초과 수익률은 좀 내가 알 법한 나를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종목들을 담으시면 되죠. 본인한테 맞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좀 고령자 취향인 것 같아요. 좀 지루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루한 종목들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좀 있어 보이는 막 뭐 마법 구슬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담기가 좀 그런데 그것도 개인 취향이에요. 근데 비중이 적으면 사실은 어떤 좀 고위험 주식이나 ETF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코어를 갖다가 올인하시고 뭐 레버리지가 내 자산의 뭐 80%가 레버리지 ETF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면 ETF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고민하신다면 어떤 게 더 괜찮다라고 이제 정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둘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선호는 이렇죠. 일단 먼저 연금 삼총사 있죠. 연금저축펀드, IRP, ISA 이거를 채우시면 됩니다. 세제 한도까지. 그건 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숫자까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계좌를 만들면 투자에 한 70%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연금저축펀드는 다 담을 수 있죠. 미국 뭐 ETF 위주로 다 담을 수 있고요.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현금 관련 뭐 예적금을 이제 30%를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SA는 다른 거와 비슷하지만 개별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개별 배당주를 많이 담죠. 은행주나 뭐 아까 자동차 관련주가 되겠죠. 그런 주식들을 담으면 이 세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수익률을 좀 장기 수익 높일 수가 있죠. 특히 미국 기초지수의 국내 상장 ETF를 담으면 당연히 세금 분리과세 한 자릿수로 낮은 세율에다 과세 이연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내고 배당이 계속 제출돼야 되니까 그리고 환율도 있습니다. S&P 500에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지금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1,500원을 찍고 내려갔거든요, 환율이. 그럼 국내 상장 그 ETF는 수익이 조금 높겠죠. 국내 환산 기준이니까. 그래서 환차익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안 하실 이유가 없고요. 저도 계속 집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 몇 개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3개를 다 하시라. 3개를 다 하시고 왜 해외 직구를 하냐면요. 이거는 참 즐거운 고민이 되겠는데 이제 배당 관련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요. 누진이 됩니다. 세금을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해외 직구 투자했을 때는 그거는 분리과세거든요. 연 뭐 250만 원 이상은 22%로 그냥 분리과세라는 거는 세금이 합산되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서 그냥 낸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해외 직구를 하죠.
주식이나 ETF를. 네. 이것도 다 절세, 뭐 계좌 목적별로 좀 투자를 나눠서 하면 되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약간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투자할 거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충분히 빠졌으니까 이때 들어가 볼까? 근데 다음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종목을 깔아놔야지 마이너스 되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예전에 했지만 같은 성향의 종목들을 깔아놓으시면 안 돼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빅테크 위주로 어느 순간 다 담겼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쓰면서도 빅테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너무 좋으니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ETF로 7개, 뭐 탑10. 개였어요. 네. 아니 그 ETF를 사는데 이제 그렇게 종목으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오를 땐 같이 오르고 빠지는 같이 빠지니까 이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다 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은 내가 가진 종목 중에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건 내리는 게 가장 장기 투자를 위해서 건전합니다. 물론 이제 우량주 기준이겠죠. 그래서 장기 분산 투자가 마음 편한 투자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건전한 투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의 주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으로서 좀 후손들한테도 좀 올바른 저렇게 이제 워라버핏처럼 길게 투자했더니 본인의 자산도 늘고 주변에도 베풀고 국가의 금융자산도 커졌구나.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투자를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 전략을 잘 잡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